안녕하세요. 지금 출근길인데 여기는 동부간선 도로고요. 항상 막히는 제가 최근에 2022 8.3 업데이트가 떠가지고 그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한 김에 얼마나 더 이제 좋아졌는지 나아진 게 있는지 궁금하니까 영상을 켜봤습니다. 근데 뭐 어제 하루 미리 몰아봤는데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 오토파일럿 중에 이제 회생제동이 좀 약해졌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몰아보니까 좀 약해진 것 같네 라는 느낌은 들긴 드는데 이렇게 막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체감이 되지는 않는데 그냥 오파가 좀 회생제동이 약간 약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회생제동이 약해진 건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미리 주행을 해봤는데 전비 오파 주행 전비가 약간 더 좋아졌어요. 뭐 날씨 탓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파 전비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회생제동이 약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생제동이 약해졌다기보다는 그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회생제동이 살짝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체감할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굳이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회생제동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감속을 합니다. 근데 이 부드럽다는 이 느낌이 그 속도도 저속, 중속, 고속이 있잖아요. 저속 구간, 중속 구간, 고속 구간이 있는데 중속 구간에서는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전에도 중속 구간에서의 오토파일럿은 부드러웠어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감속하는데 되게 부드럽게 감속했거든요. 저 택시가 껴들었는데,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시속 20km에서 30km 이상일 때, 그러니까 중속 구간일 때만 그래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시속 10km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10km 전후에서는 오파가 전혀 부드럽지 않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오파가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완전 정체하는 이런 구간에서 오파를 켰을 때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제 추측인데, 이게 오토파일럿이 중속으로 갈 때는 감속할 때 회생제동으로 감속을 하니까 엄청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엄청 부드럽게 껴주는데, 10km 이하일 때는 회생제동을 잘 안 쓰고 뭔가 브레이크로 감속하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회생제동으로 감속이 되면 서서히 줄어들면서 되게 부드럽게 감속을 하는데, 브레이크로 감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덜컹덜컹 멈춰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운전 잘 못하는 초보 운전자가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은 차가 울컥울컥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일 때, 12km 이 정도 속도일 때 오토파일럿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제 AI가 운전을 잘하는데 그거는 이제 악셀링을 컨트롤할 때 한해서인 것 같아요. 브레이킹은 이게 변수가 많잖아요.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마모됐을 수도 있고 적게 마모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그 세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좀 더 고성능의 브레이킹 패드가 달린 차량이 있을 거고, 뭐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브레이크 패드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발로 느끼면서 브레이킹을 해야지 서서히 브레이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로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악셀링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모터를 제어하는 거니까, 이게 AI가 전자적인 신호를 통해서 서서히 컨트롤을 되게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테슬라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모터의 토크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
다른 차들은 악셀링으로 모터 토크 컨트롤이 이렇게 세밀하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안 몰아봤지만 이 모터 악셀을 이렇게 아주 서서히 밟으면서 출발하면은 풀 토크 걸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토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되게 미세하게 컨트롤 되면서 가속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좀 잘 하신다거나 그 깃털 악셀링이 익숙하신 분이라면은 이게 전기차를 몬다고 해서 확 출발하거나 확 멈추거나 이렇지 않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셀도 미세하게 컨트롤 되니까. 근데 이제 브레이킹은 모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바퀴를 브레이크 패드로 잡아가지고 강제로 멈추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터를 컨트롤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AI가 부드럽게 제어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이제 오토파일럿 주행이, 이거는 사람이 발로 컨트롤하는 게 아직 사람이 발로 컨트롤하는 거를 아직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이거는 발로 느끼면서 지금 브레이크 압력이 세네, 힘을 살살 줘야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차 특성마다 다 다르니까, 차 운전자 다리 힘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직접 컨트롤하는 거를 전자적인 신호로 따라오기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브레이크 패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굴러가는 바퀴를 잡아가지고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영역이 아니라 아날로그 영역이에요. 아날로그 영역.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마찰력을 내가 강제로 이런 거는 좀, 여기는 제가 무서워가지고 브레이크 잡았어요. 그냥 놔뒀어도 아마 멈췄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은 뭔가 긴급 제동으로 멈췄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T맵 점수 하락이 생기니까 급점거 하면은 T맵 점수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갖고 제가 멈췄는데, 아무튼 그 물리력을 직접 행사해가지고 감속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밀하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10km 이하일 때는 부드럽게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 탄다, 울렁댄다, 울컥울컥 된다, 이거는 전기차를 처음 모시는 분들도 물론 그렇게 모르겠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운전이, 오토파일럿도 10km 정도 속도에서는 초보 운전처럼 운전을 합니다.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중속, 그러니까 경제 속도 부분에서는 엄청 부드러워요. 아까처럼 막히는 길도 물론 오토파일럿이 잘 하지만, 오토파일럿을 실행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80km 이하, 그리고 20km 이상, 최소 20km 이상, 그 구간에서 오토파일럿을 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느낌을 줘요. 이 오토파일럿이 진짜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직접 해봐야 아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근데 저는 그냥 작은 차이로는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작은 차이만 있는 거는 그냥 그 차이를 좁혀가지고 따라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명품인 이유가 다른 브랜드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품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장인이 만든 그 제품들이 좋은 이유는 기술력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기술력이 만드는 작은 차이가 퀄리티를 되게 높여주고 만족감을 높여주잖아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있지만 다른 제품들에서 그 작은 차이를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격차가 좁힐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도 약간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일단 작은 차이, 지금은 시속 10km 이내라서 좀 불편한 상태긴 한데, 지금 작은 차이 1번 차선 가운데 유지하는 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막히는 도로에서는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차선 가운데를 유지 못해 가지고 한쪽 차선에 붙었다가 왼쪽 차선에 붙였다가 오른 차선에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잖아요. 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옆에 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차선 붙어서 가잖아요. 그럼 이런 택시 같은 차들은 고개를 조금씩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오토파일럿이 꺼지거나 차가 멈춰요. 막히는 도로에서는 가운데로 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이어야죠. 가운데로 가는 게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좌우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가운데로 가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이게 반자율 주행 기능 다른 차도 다 있지만, 이게 반자율 기능을 얼마나 오래 키고 갈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기능 되는 거 확인하려고 잠깐 켜보고 와 된다 할 거면은 큰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그냥 동영상 봐도 돼요. 직접 타고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오토파일럿이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켜져 있어야지 실제 차를 운영할 때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안 끄고 비활성화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지금 이 파란색 아이콘이 있는 게 지금 반자율 주행이 활성화된 상태예요. 이게 꺼지면은 반자율 주행이 아닌 거고, 반자율 주행 중이면은 이렇게 그 파란색 라인이 두 개 모니터에 나옵니다. FSD면 한 줄로 가운데 나오고, 제가 개입해서 끄지 않는 이상 계속 활성화 상태를 오래 유지해 줘야지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속 기간이 가장 긴 게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출근 거리가 대충 30km 좀 넘거든요. 그 30km 동안 한 40분 정도 가는데 40분 동안 계속 오토파일럿으로 갑니다. 왜냐면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엄청 막히지만 신호등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기 때문에 신호등은 없어요. 이렇게 멈추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으로 가기에는 되게 좋은 구간인 거죠. 아무리 막혀도 신호등이 없으니까. 왜냐면 아직 신호등 못 보잖아요, 국내는. 그래가지고 오토파일럿을 되게 오랫동안 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편합니다. 뭐 이거 전에 영상도 한 2개 정도 찍었잖아요. 테스트 삼아서 업데이트 하고 나서. 그때도 막 40분 1시간짜리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때 계속 다 오토파일럿으로 간 거예요. 아무튼 오토파일럿으로 가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시내 도로로 갈 때는 엄청 막히잖아요. 서울 한복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가 1분에 1km도 못 갈 정도로 막혀요. 게다가 신호등까지 있으니까 거의 그냥 차가 가만히 서 있어서 걸어가는 게 더 빠를 정도란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이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일단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10km 정도일 때 오토파일럿은 그 감속을 브레이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서지 않아요. 말 타듯이 서요. 말 타듯이. 그러니까 되게 초보 운전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토파일럿을 안 키는 게 훨씬 낫고, 물론 키고도 지금처럼 이렇게 키고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앞차가 늦게 가진 하지만 속도를 줄이고 있진 않잖아요.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 안 밟으니까 잘 가요. 근데 이제 얘가 속도를 줄이면 브레이크로 제동하겠죠.
완전 저속이니까 그때는 이제 울컥된다 이거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오토파일럿을 잘 안 켜게 돼요. 시내 주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 굳이 테슬라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오토파일럿을 잘 못 쓰는데, 그리고 테슬라의 성능을 발휘할 수도 없잖아요. 막히는 도로 막 10km 이렇게 가는데 성능이 뭐가 중요해요? 가기만 하면 되지. 그런 도로를 주로 운행하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를 사시는 게 나아요. 차 가격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최고의 가성비를 내는 차를 사는 게 맞지. 무조건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제일 좋은 차를 사고 뭐 전비 따윈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차를 선호하니까 이런 차들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바꾸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환경에 맞는 차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는 오토파일럿도 잘 안 켜지. 고속으로 갈 일도 없지. 고성능의 전기차가 전혀 필요 없어요. 물론 과시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뭐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구매하는 게 목적이다 라면은 본인이 자주 다니는 도로의 특성에 맞는 차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저는 테슬라를 샀죠. 왜냐? 저는 지금 여기 출퇴근을 거의 이 동부간선 도로로 10년째 하고 있어요. 거의 10년 가깝게. 오토파일럿이 주행하기 최적의 조건의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랑 고속도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매일 100km 이상 달려요. 매일 출퇴근 하니까. 요즘은 뭐 재택하느라 안 다녔지만 차를 주문할 당시에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오토파일럿으로 출퇴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사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예상대로 오토파일럿 안 끄고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너무 막히는 시간대에 출근을 해가지고 기분은 안 나지만, 안 막히는 시간대에 출퇴근하면 엄청 속도도 괜찮고 한 시속 80, 뭐 98, 90 정도로 회사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는 거예요. 되게 좋습니다, 기분이. 아무튼 오토파일럿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그리고 그 테슬라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테슬라를 샀을 때 만족감이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차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오토파일럿이랑 성능 그 두 개 보고 사는 차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게 뭐 있어야지. 안에 뭐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태블릿 하나 있고. 그리고 승차감이 안 좋다는 말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 느꼈어요. 차를 처음 받고 처음 몰 때 방지턱 넘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잔진동이 너무 세게 올라와가지고 승차감 구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제가 이 차를 이제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몰고 나니까 일단 계절도 바뀌었죠. 겨울에서 여름으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승차감이 처음 받았을 때처럼 딱딱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스프링이 뭐 수명이 좀 줄어서 그런 건가? 서스펜션의 스프링도 이제 계속 압력을 받으니까 좀 탄성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탓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서스펜션이 길들여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받자마자 섣불리 서스펜션 업그레이드 같은 거를 하시지 말고 한 1년 정도,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순정 상태로 그냥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여전히 승차감이 너무 별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서스펜션을 뭐 업그레이드 하시든 뭐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시든 뭐 시트를 바꾸시든 뭐 그런 걸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승차감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걸 해봤죠. 뭐 타이어 공기압도 빼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확실히 타이어 공기압이 이제 가장 체감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앞뒤에 짐 실어가지고 10kg 뭐 30kg 뭐 이렇게 15kg 30kg인가 뭐 그렇게 실어가지고 무게를 중량시켜가지고 속도 잔진동을 잡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것까지는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트렁크에는 세차도구 있고 트렁크에는 그 차박 한번 해보려고 차박용품 몇 개 샀어요. 뭐 의자라든지 매트라든지 뭐 그런 거 폴딩 박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무게 다 합치면 그래도 한 10kg는 넘을 거니까 적당히 무게가 어느 정도 이미 실려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차를 6개월 이상 타면서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길들여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승차감이 지금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승차감이 좀 길들여져 가지고 처음보다는 부드러운 상태예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본인 느껴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느끼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안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전에 차던 차가 포르테 쿱인데 걔도 서스펜션이 단단한 차 중에 하나예요. 성능이 고성능도 아니면서 서스펜션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는 이상한 차인데, 왜냐면 투도어니까 일단 스포츠형 쿠페니까 세팅을 스포츠형으로 해놓은 거죠. 쿠페형으로. 근데 모터는 이제 고성능 모터가 아니라 되게 저가의 낮은 트림의 일반적인 보급형 모델의 모터가 엔진이 달려 있으니까 성능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에 이제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세팅해 놓으니까 승차감이 안 좋았죠. 어쨌거나 그 차보다는 승차감이 훨씬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준준형 차 모시던 분들이 탔을 때는 승차감을 나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물론 방지턱 넘을 때는 여전히 그런 차들이라도 전기차보다는 방지턱을 더 부드럽게 넘습니다. 왜냐면 서스펜션이 많이 주저앉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차가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부드럽게 넘더라고요. 근데 얘는 아직 딱딱하게 넘는데 얘도 한 10년 타고 그러면은 서스펜션이 좀 주저앉을 거예요. 공기압이나 뭐 유압 같은 거 압력이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서스펜션도. 그러니까 성능이 처음 그대로 유지가 안 될 테니까 서스펜션이 약간 주저앉을 거예요. 오래 타면. 그 상태에서는 그냥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 서스펜션 개조 안 해도. 서스펜션 수명이 다해가고 서스펜션이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처음처럼 단단함을 유지하지 못해요. 테슬라는 고성능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단단함이 오래 유지는 못 되겠죠. 지금 6개월 탔는데도 약간 말랑해진 걸 제가 느끼거든요. 아무튼 지금 오토파일럿 8.3 막히는 구간도 이렇게 잘 가고 이거는 뭐 크게 뭐가 달라졌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회생제동이 약해졌다 이거를 제가 운전해보고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회생제동이 저도 약간 약해진 느낌이 들어요. 지금 멈출 때 예전처럼 좀 세게 걸리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약하게 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 계속 오토파일럿으로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토파일럿 정비 보십시오.
108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회생제동이 약해졌으면은 재충전으로 그 회생제동으로 재충전되는 전력량이 더 줄여야 되니까 이 평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평균 에너지가 107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재충전을 안 했으니까 전비가 더 나빠져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전비가 지금 더 좋아졌어요.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찍었지만 저 보시면 제 전비 다 11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다 오토파일럿으로 간 거예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 제가 운전하면 이거보다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할배 운전까지는 아니지만 이 악셀링 컨트롤을 되게 미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테슬라가 미세하게 컨트롤하면 전력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할배 운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성을 이용하는 거는 할배 운전이 아니에요. 기어가는 게 할배 운전이지. 관성을 최대로 이용하면은 당연히 전력을 더 덜 소모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오토파일럿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회생제동이 약해진 게 아니라 더 부드러워진 거라는 거죠. 회생제동으로 충전하는 충전량이 줄지 않았어요. 더 늘은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전에도 오토파일럿으로 했을 때 110은 나왔어요. 근데 보통 직접 몰면은 일반 그 차를,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접 몰면은 110도 나오기 힘들어요. 120, 130, 약간 고속으로 달린다 140, 15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토파일럿으로 가면, 물론 고속으로 갈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km 이하에서 이제 이런 출퇴근 속도, 경제 속도 8, 90 정도에 맞춰줬을 때 오토파일럿으로 가면 11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200m 앞에 급커브 110. 구간입니다. 110 아래로 나왔잖아요. 전비 향상이 약간 있는 거예요. 지금 업데이트 하고 나서 전비가 약간 향상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그래요. 왜냐면 오토파일럿으로 한 번도 11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110 아래로 떨어졌어요. 업데이트 하고 나는,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죠. 어제도 그랬으니까. 업데이트 하고 나서 처음으로 오토파일럿이 110 아래로 100m 전비가 앞에 나와요. 급커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면은 물론 이거보다 더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제가 열심히 해봐야 103, 진짜 열심히 하면 90, 98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107이나 98이나 뭐 10 차이 아니니까 얼마 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90 정도로 낮추려면은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가지고 다리가 아파요. 2km 앞 되게 컨트롤 미세하게 해야 되니까. 왼쪽 도로입니다. 그런 거고, 지금 오토파일럿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해도 큰 문제 없고 전비가 약간 향상된 것 같고 회생제동이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 이 정도가 이제 이번 버전에서 좀 나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고 10km 이하일 때 오파는 별로다, 10km 넘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오토파일럿 좋아요. 편하니까. 근데 지금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앞차가 이제 속도를 줄인다, 더 10km보다 더 줄이면 브레이크로 멈추니까 좀 불편해요. 이제 오토파일럿을 이제 언제 쓰는 게 좋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km 이하일 때는 쓰지 마라. 중속일 때는 좋다, 10km 이상일 때는 좋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쓰면 진짜 좋다. 오토파일럿을 꺼야 하는 경우, 제가 운행하면서 언제 꺼야 되는지 이제 확인한 게 있거든요. 물론 일단 FSD가 없는 분들은 차선 바꿀 때는 일단 무조건 꺼야 되죠. 왜냐면 핸들을 꺾어야 되니까
핸들을 꺾으면 오토파일럿이 비활성화 되니까. 지금 얘가 껴들었는데 얘가 잘 껴졌어요. 아무튼 이 정도의 저속으로 가는 구간도 오토파일럿을 쓸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30분 동안 오토파일럿 안 끄고 계속 온 거 보이죠? 근데 이거는 약간 불안해요. 이건 약간 불안해. 얘는 안 왔는데 이거는 약간 불안한데 그냥 가네. 이거 껴줄까? 껴줘요. 지금 3대의 차량이 껴주려고 했는데 2대는 안 껴주고 1대는 껴줬잖아요. 처음 1대는 아마 깜빡이를 안 켜고 나와 있었던 것 같고, 2번째 차량은 깜빡이 켰나 안 켰나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이게 예전 같으면 무조건 양보해 줬는데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양보를 조금씩 덜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3대 중에서 1대만 양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로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느낄 수 없지만. 오토파일럿을 지금 꺼야 하는 시기를 제가 얘기하는데, FSD가 있을 때는 차선도 이제 레버를 통해서 바꾸니까 오토파일럿을 비활성화하고 차선을 바꾸지 않는 거죠.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된 상태로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SD가 있으면 오토파일럿을 비활성화하지 않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아까 말한 좁힐 수 없는 격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리고 어쨌거나 차선을 바꿀 때 오토파일럿을 비활성화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2번째는 저 위에 도로 보이죠? 고가도로. 차선 2개가 겹쳐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제가 70km로 가고 있어서 괜찮은데 막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이런 도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 도로가 속도 제한이 만약에 40km, 커브길이라서 40km라고 해봐요. 그럼 100km에서 40km까지 갑자기 확 줄이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팬덤까지는 아닌데 막 급정거까지는 아닌데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요. 그런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을 미리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행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저런 겹치는 도로에서 이 속도 제한을, 서로 다른 속도 제한을 가진 2가지의 도로가 있다면 오토파일럿을 끄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떤 도로의 속도로 인식하지 모르니까. 고속으로 달리는데 저속으로 속도 제한 인식해갖고 속도 확 줄이면 뒷차가 놀라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오토파일럿 이런 커브길 엄청 잘 갑니다. 다른 차라면 아마 여기서 꺼졌을 거예요. 아까 거의 90도에 가까운 그런 커브길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오토파일럿을 잠깐 끌 거예요. 이 차는 FSD가 없기 때문에 차선을 제가 직접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토파일럿을 끌 겁니다. 일단 차선을 바꾸고 제가 다시 오토크루즈를 안 끄고 갔더니 갑자기 앞에 차가 없으니까 속도가 내가 엑셀 안 밟았는데 올라가지고 잠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약간 무서워요. 아직 저도 얘가 잘 해준다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있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았는데 속도가 더 붙는 상황이 아직은 저도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로 그 차선 변경할 때 오토파일럿 꺼야 되고, 속도가 다른 2차선이 겹쳤을 때 오토파일럿 미리 끄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일단 그 2개는 오토파일럿 끄는 게 좋아. 마지막 3번째, 속도가 10km 이하일 때 오토파일럿 끄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 현재 버전의 오토파일럿은 이 3가지 케이스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오토파일럿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좀 잘 쓰고 있잖아요. 35분 동안 너무 좋아요. 그 전비도 잘 나오고, 오토파일럿이 내가 하는 거랑 거의 전비가 잘 나오는데 제가 할 필요 없잖아요. 전기차를 산 목적이 기름값 아끼려고 산 건데, 기름값 아끼려고만 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료비 절감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 목적을 내가 안 해도 얘가 달성해 주니까 내가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저는 귀찮은 거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대신해 주면 그냥 얘한테 맡기는 스타일입니다. 차선도 봐봐요. 껴드는 거 이렇게 잘 바꿔주고, 이 정도 속도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껴줘요. 50km니까 회생제동으로 감속을 하니까 감속이 엄청 부드럽단 말이에요. 저보다 운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경우가 뭐냐면, 한눈 팔고 있을 때 껴들면은 깜짝깜짝 놀라죠.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려요. 얘가 지켜보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는 얘가 언제쯤 속도 줄여주겠지 하는 이런 예측을 하니까 신뢰감이 있으니까 안 무서운데, 잠깐 한눈 파는데, 한눈 팔다가 딱 봤는데 차가 끼어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심장이 덜컥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방 주시는 필수예요. 그냥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내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도 계속 잡아줘야 되는 거고, 안 잡아줘도 잘 가지만 전방을 주시해줘야 되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끼어드는 거를 지켜보는 것도. 오토파일럿은 지켜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서워요.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지금 30분 조금 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버전 그거는 할만하다. 전비가 약간 좋아졌다. 회생제동 약간 부드러워졌다. 약해진 게 아니다. 그 트렁크 문제, 안 다치는 문제는 모델 Y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모델 3에서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업데이트해도 해결은 안 된다는 것 같으니까 굳이 이걸로 업데이트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이전 버전 2022 그 8.33 아니면 8.22인가? 이게 8.3인가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전이 아마 8.2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버전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버전이 어디 나오지? 까먹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받은 거는 2022 8.3 버전이에요. 이거 이전 버전은 아마 2022 8.2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23이나 뭐 2인가. 그 이전 버전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니까 체감이 될 정도로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생제동이 약해졌다는 느낌은 살짝 드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정말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느낄 수 있는 정도지, 그냥 다니면은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 전비 약간 좋아진 거 보면은 회생제동 부드러워졌다고 그냥 제가 추측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건 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느낌만 전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굳이 업데이트 할 정도의 또 큰 변화는 없으니까 그냥 타셔도 되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문제 없다. 그 정도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파일럿 잘 가고, 이 들어오는 거 잘 껴주고, 왜냐면 10km 이상일 때는 부드럽게 껴주고, 지금 10km 이하일 때는 부드럽지 않아요. 이제 다시 속도 10km 위로 올라가니까 부드럽게 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이게 동부간선도로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좋다고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이 주행 영상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안 꺼지고 이렇게 막히는 도로를 활성화된 상태로 이만큼 갈 수 있다. 이거 하나면 되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그냥 되는 것과 계속 쓸 수 있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어저께 테슬라 실적 발표 났잖아요. 또 예측한 거보다 다 잘 나왔어요. 또 이거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글로 어디 올려가지고 테슬라 오토파일럿 다른 차도 다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글일 뿐입니다. 글. 직접 몰아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이 예측보다 높은 거는 이제 아무리 이제 테슬라가 안 좋다고 얘기 안 좋다고 해봐야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거 40분 동안 오토파일럿을 안 끄고 계속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지금 40분 동안 오토파일럿으로 이렇게 막히는 동부간선도로 청담대교 이 도로 위를 가고 있는데, 이거를 안 좋다고 막 공격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기술은 좁힐 수 없는 격차고, 이 기술의 격차는 다른 어떤 차가 40분 동안 반자율 주행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나요?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볼 때까지만 해도 없었고, 지금 타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제 저는 다른 차에 이제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 관련 리뷰는 많이 챙겨보지만 다른 전기차의 발전이 아직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42분 동안 동부간선도로에 이런 막히는 길을 반자율 주행이 꺼지지 않고 올 수 있는 차는 지금 테슬라가 유일하거든요. 다른 차 중에 이런 차는 없어요. 보통 오면서 다 한두 번씩 꺼졌을 거고, 계속 꺼지니까 짜증나가지고 아이씨 안해 하고 직접 운전하고 왔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히는 도로는 계속 꺼지잖아요. 계속 켜줘야 되잖아요. 그냥 안 켜고 직접 운전하는 게 속 편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다른 게, 내가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끄거나 내가 쫄아가지고 얘가 안 멈출까봐 무서워가지고 내가 끄거나 내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껐을 때만 꺼졌지, 그 외에는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오는 길에 계속 이 파란색 아이콘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영상 각도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오토파일럿으로 갈 수 있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면 얼마나 편한데요. 심지어 너무 편하니까 지금 저 영상도 찍고 있잖아요. 다른 차들은 판매는 어떻게 팝니까? 불안해가지고 계속 딴짓 못하지. 신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행 중에 영상 찍을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남이 찍어줘야지 않는 이상. 물론 저는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은 사람이고 지금 시야가 넓어요. 왜냐면 오토파일럿으로 가면은 주변 상황을 더 잘 둘러보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제가 직접 핸들을 꺾지 않고 악셀을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제 주변 시야가 그만큼 더 넓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 상황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촬영을 해도 카메라로도 보고 있고, 이 전면 유리로도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고, 좌우 상황도 제가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할 일은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더 안전 운전이 됩니다. 그 심지어 졸음 운전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사람들이 졸음 운전 하잖아요. 반자율주행이 졸음 운전을 할 때는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 지금 내가 껴주려고 하는데 잘 껴졌어요. 보셨죠? 졸음 운전을 하면은 이런 반자율주행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엄청 위험해요. 브레이크도 안 밟고 악셀을 밟은 상태로 그냥 질주하고 있는데 속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졸음운전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졸음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핸들을 꺾든 브레이크를 밟든 해갖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큰 사고까지는 피할 수 있잖아요. 가벼운 접촉사고로 되거나. 그러니까 일단 사고가 나면. 근데 졸음운전은 일단 사고가 나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속도 줄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니까 이게 뭐 작은 사고가 나겠지만 엄청 큰 사고가 나지. 근데 반자율주행이 있으면 멈추잖아요. 얘가 운전자가 기절해 있든 뭐 운전 불능 상태라도 차가 멈추잖아요. 앞차가 멈추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자율주행이 있는 차량들은 보험료가 그래서 싼 거예요. 사고가 그만큼 덜 나니까. 그 보험에 가입할 때 보면은 최첨단 안전장치 뭐 이거 체크하면은 보험료 할인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졸음운전이 위험하고 사고 났을 때 차량 수리비도 훨씬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차를 타는 게 일단은 안전한 겁니다. 아무튼 오토파일럿이 안전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일단 졸음운전 사고 방지도 있고 운전 시야가 넓어지는 장점도 있고, 운전 시야가 넓어지면은 사고 예방을 할 기회가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졸음운전 아닌 경우에 사고 나는 경우는 또 그거잖아요. 운전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사고,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차가 오고 있을 때 접촉사고. 근데 운전 시야가 넓어지면은 사각지대가 그만큼 더 줄어드니까 당연히 사고 위험도 더 낮아지는 거고, 오토파일럿을 하면은 운전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운전할 때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여기저기 살펴보는 거예요. 뒤에 차는 잘 오고 있나, 옆에 차가 끼어드나 안 끼어드나, 앞에 차는 있나 없나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 시야가 넓어지니까 전방 주시 말고 할 게 없는데 뭐 운전 시야가 좁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토파일럿의 장점은 그렇고, 이제 테슬라라는 차의 장점, 얘는 악셀링으로 모터의 컨트롤이 되게 미세하게 돼요.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차를 몰면 급출발, 급가속, 그리고 급정거 하잖아요. 운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브레이크 페달 나눠서 잘 못 밟고 급출발을 하고, 왜냐면 페달 조절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페달링 익숙하니까, 깃털 악셀링이 익숙하니까 운전이 더 부드럽게 되고, 같이 탄 동승자가 와, 이 사람 운전 잘한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전기차에서도 하려면 악셀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악셀링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다는 거는 테슬라는 그게 돼요. 그렇다는 거는 악셀링으로 미세하게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전기차들도 있겠죠. 근데 그 미세 조절 단계가 그 악셀을 컨트롤하는 그 단계가 테슬라만큼 미세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죠. 왜냐면은 전기차 모르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전기차 운전하면 승차감 안 좋다, 울컥울컥 된다, 말 탄다 이러는 게 다 악셀링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한 80% 돼, 50% 되고 브레이크를 이제 잘 못 밟는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못 밟는 경우 그게 한 40% 될 거예요. 나머지 10%는 뭐 진짜 전기차라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이 전기차 몰면은 승차감이 나쁘다고 느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차를 처음 탔을 때 제가 길들여지지 않은 전기차는 승차감이 훨씬 딱딱하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한 6개월 1년 정도 길들여진 차량의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초기에 아무리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말랑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잔진동 문제가 좀 덜해요. 그리고 이런 포장도로는 사실 잔진동 문제도 없잖아요. 이런 데서 전기차가 승차감이 나쁠 이유는 1도 없어요 진짜. 오히려 비행기 타고 가는 느낌이 나면 낫지, 그래서 승차감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거죠. 이런 길에서 승차감이 나쁘다고 느끼는 거는 악셀링을 잘 못하고 있는 거거나 그 차가 악셀로 모터 회전수 제어를 미세하게 조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생제동이 미세한 단계로 제동이 되는 게 아니니까 부드럽지 않은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부드럽게 멈추고 부드럽게 가려면은 미세하게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컨트롤이 안 되면 부드러운 출발, 부드러운 제동,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테슬라는 그게 돼요. 내가 발로도 되고 오토파일럿이 자기가 혼자 알아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갈 때는 주행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페달 및 스티어링 요 설정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표준으로 하고 다녔어요. 이걸 표준으로 하고 요 정지 모드를 이제 크림 모드로까지 해놓으면은, 홀드로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표준 홀드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차 기본이에요. 지금 차가 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본은 이제 악셀을 밟으면 바로 이제 토크가 세게 즉각적으로 토크가 걸리면서 가는 거고, 이게 전기차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즉각적인 반응 속도. 그리고 이 정지 모드가 홀드면은 악셀에서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차가 정지가 할 때까지 회생제동이 걸려요. 정지가 되면 정지 상태도 유지가 되고, 그게 홀드거든요. 근데 이제 내연차들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셀에서 발을 떼면은 차가 조금씩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설정이 제공이 돼요. 이거를 이제 정지 모드를 크립으로 하면은 내연차처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회생제동을 덜 쓰게 되니까 전비는 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아마. 왜냐면 크립 모드는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회생제동을 써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앞으로 가는 거를 유지해주면서 쓰니까 회생제동이 좀 덜 걸리겠죠. 덜 쓰겠죠 회생제동.
가속 모드가 컴포트면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오전 9시입니다. 부드럽게 출발해요. 내연차들도 악셀 밟으면 슈퍼카가 아닌 이상에는 부드럽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모았다가 오 이렇게 가잖아요. 컴포트가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이나 컴포트나 차이는 있죠. 체감할 수 있는 차이예요. 왜냐면 컴포트는 즉각적인 반응이고, 표준은 즉각적인 반응이고, 컴포트는 즉각적이지만 부드럽게 시작해서 가속이 되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컴포트의 크림 모드면 이제 거의 내연차랑 비슷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일단 장점이니까 원페달 드라이빙 설정을 해놓고 가속 모드는 컴포트로 했어요. 저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사람이라서 즉각적인 반응 같은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가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컴포트로 하고 홀드로 해놓으면 전기차와 내연차의 장점만 흡수해서 이제 타고 다니는 게 되는 거죠. 원래 그 전에는 저도 표준으로만 했는데, 표준으로 하면은 저는 부드럽게 출발하는 걸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부드럽게 출발하기 위해서 제가 악셀링을 제가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악셀링으로 미세하게 컨트롤이 된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는 모터가. 그러니까 표준 모드로 해놔도 부드럽게 급가속이 아니라 부드럽게 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 설정으로도 발 컨트롤로. 오토파일럿으로 하면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해주겠지만, 내가 직접 운전할 때는 표준 설정으로 되어 있으면은 악셀을 세게 밟으면 그냥 확 튀어나가요.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확 튀어나가는 게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싫거든요. 저는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직접 하면은 발로 이렇게 깃털 악셀링으로 서서히 악셀을 밟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귀찮다. 그럴 때 쓰는 게 컴포트 모드라는 거예요. 컴포트 모드로 하면 내가 악셀을 세게 밟아도 부드럽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세하게 컨트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시작은 미세하게 시작해줘요. 그게 컴포트인 겁니다. 핸들은 사실 스피어링 모드는 컴포트나 표준이나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포츠랑은 이제 컴포트랑은 차이가 나겠죠. 스포츠가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핸들링도 바로 확 꺾이고 싶으면 스포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확 꺾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핸들도 컴포트로 해놨어요. 그리고 컴포트로 해놨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비에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전비를 보여드리면 아까는 100 이하였는데 지금 다시 110대로 올라오긴 했는데, 확실히 전비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컴포트나 표준이나. 그러니까 전비 때문에 표준 쓰고 있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컴포트 쓰고 싶으면 그냥 쓰면 돼요. 그냥 할 말 없어가지고 컴포트에 대해서 그냥 설정에 대해서 그냥 추가로 덧붙여봤습니다. 지금 뭐 이 이상 오토파일럿이 유지되는 거를 길게 찍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영상은 그만 종료하도록 할게요. 오토파일럿 이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안 쓸 이유가 있습니까? 무서워서 안 쓸 수는 있는데 적응을 했다면은 안 쓰면 손해인 거예요. 이거를 산 놓고 안 쓰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왜 안 씁니까 도대체? 안 쓸 거면 뭐하러 테슬라를 사니까? 테슬라 성능 때문에 샀다, 퍼포먼스 사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차량의 성능을 만끽하기 위해서 나는 오토파일럿 필요 없다, 차량 성능 하나면 된다, 이런 경우라면은
오토파일럿 안 쓰시는 게 납득이 되는데 퍼포먼스도 아니고 롱레인지 타고 다니면 롱레인지나 뭐 일반 스탠다드 뭐 이런 거 타는데 오토파일럿을 도대체 왜 안 쓰는 거냐 이거죠. 정말 안 써서 안 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 아닌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퍼포먼스가 아니면은 성능만 봤을 때는 다른 전기차가 성능은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성능 때문이면은 테슬라 살 필요 없죠. 다른 성능 좋은 차 있잖아요.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 그러면 테슬라를 사더라도 퍼포먼스를 사거나 S 플레이드 사거나 그래야지. 그것도 아닌데 성능 때문에 테슬라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면은 오토파일럿 때문에 산 겁니다. 솔직히 오토파일럿 때문에 산 차를 오토파일럿을 안 쓰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써요? 이렇게 좋은데 실적 발표를 한 거 보십시오. 안 좋은데 실적이 그렇게 좋을 리가 있습니까? 안 좋은데 좋으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은 이유가 오토파일럿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아직 버전이 낮은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1시간 넘게 키고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뭘 더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증명할 필요 없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사람들. 근데 이제 가끔 몇몇 분들이 오토파일럿이 뭐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이 정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1시간 내내 오토파일럿을 키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태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다른 차들이 한 1분 정도 똑같이 흉내내는 거 한 1, 2분 정도 흉내내는 건 하겠죠. 근데 이렇게 1시간 동안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왜냐면 일단 방식 자체가 틀리잖아요. 얘는 비전 자율주행인데 다른 차는 비전이 아니잖아요. 아직 개발 중이라고는 들었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됐잖아요. 나와 있는 차가 비전이 아니잖아요. 잠시 후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다 와가지고 끌게요. 만약에 비전 자율주행이 개발이 완료돼가지고 다른 차량에도 장착이 된다 그러면은 테슬라처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테슬라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또 많이 걸렸잖아요. 비전 자율주행 개발했다고 바로 또 완벽하게 또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브랜드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비전 자율주행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만큼 하려면은 몇 년은 더 기술을 안정화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따라잡는다고, 그러니까 방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좁힐 수 없는 격차인데 그 격차를 좁히려면 일단 비전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방식을 바꿨다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따라잡나요? 제대로 된 비전 자율주행 차를 이제 받으려면은 못해도 한 2, 3년 뒤에 나오는 차를 사야 테슬라만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사려면 비전 자율주행이 답인 것 같고, 만약에 비전 자율주행이 아닌데 이런 정도의 주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인프라가 모든 이런 도로에 다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레이더와 통신을 하기 위한 모든 그런 장비랑 그런 장치들이 다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국가적인 지원이 전국적으로 지원이 될까요? 일부 이제 대도시, 신도시에서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자율주행은 일부 도시에서만 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 그리고 그 차는 엄청 비쌀 거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지원한 인프라를 쓰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게 될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전 자율주행이 아무런 인프라가 없어도 적용되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이다 이거죠. 현실과 동화되기 위한. 지금 도로에 아무것도 없는데 일반 도로에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방식이 비전 자율주행이 아니면 그 격차는 좁힐 수가 없어요. 테슬라와의 그 격차를 좁히려면 비전 자율주행으로 바꿔야 되고, 바꿨다면 테슬라가 개선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만큼 또 더 들여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 왔으니까 영상은 이제 끄도록 할게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은 없어요. 사람도 완전하지 못한데,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흉내내는 기술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한 것도 따라잡기 힘든 상황인데 완벽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제 목적지 다 와서 안내도 종료하니까 저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데이트하면 이렇다는 거. 마무리 인사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영상을 끝낼 때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은 안전운전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토파일럿이 있어도 오토파일럿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